자, 오늘 그 내용은 뭐 최근에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주택 공급이 상당히 많이 됐다. 예. 네. 이런 얘기 좀 최근에 좀 들어보셨어요? 네. 예. 뭐 그렇게 계속 말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공급이 되는 게 맞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체감하기에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뭐 주택 공급이 어디에 됐냐. 네. 예, 그다음에 이 주택 공급 자체가 이제 수요자들이 좀 원하는 지역에 많이 돼야 되거든요. 주거하고 싶은 곳에 네.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주거하기를 원하는 지역에 그쵸. 주택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지금 나온 내용들이 지금 주택 공급이 상당 역대급이다. 예, 역대급이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지금 역대급이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주택 시장이라는 게, 지금 제가 지금 댓글 보니까는 네. 주택 시장이라는 게 어찌됐든 뭐 정책이든 뭐든 주택 공급이 충분하면 이 주택 공급이 충분하면 네. 이제 주택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자들 자체도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여기면 네. 일단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쵸. 또 이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히 음흠. 시장의 또 원리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김당푸님이 대표님 이거 니트 멋지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대표님 아주 멋진 네. 날인가 봐요. 젊어지셨다, 멋지시다. 아, 오늘 좀 머리 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선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최광형님도 예, 반갑고요. 예. 네. 자, 그래서 한번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강의 내용을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예,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자, 오늘 주제가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우리가 연평균 이 주택 공급량을 보면 이제 전국이죠. 예, 대한민국 전부를 보면 거의 뭐 50만 가구가 넘습니다. 예, 어때요? 50만 가구라고 하니까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죠. 네. 50만이라고 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현 정부 들어서 역대급 공급량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왜 올랐냐 이거죠. 예, 가격이 왜 네. 올랐냐 이거죠. 그러게요. 가격이. 공급이 예. 잘 된 것 가격이- 같은데 가격은 왜 올랐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왜 올랐을까? 그러니까 공급이 이렇게 충분하면 가격이 내려야 되는 게 그쵸. 정상이잖아요. 그게 시장의 예. 이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우리가 뭐 수도권 지역은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우리가 그나마 이제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에 뭐 노도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금강구 아세요? 몰라요. 노도강이라는 게 불인이라서. 이 노도강이라는 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라던가 네. 아니면 이제 금강구라는 게 이제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상대적으로 좀 이제 주택 가격이 낮았던 지역입니다. 네. 예, 근데 이런 지역들조차도 거의 2017년 대비하면 네.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3배 가까이 나요. 예, 오.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뭐 28형대 3억짜리가 네. 예, 지금 다 8, 9억 됐습니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근데 그때 그 샀어야 되는데. 이유를 한번 이제 보자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 보면 이건 네.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이제 내용입니다. 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이제 워딩이거든요. 자, 우리 정부는 역대 정부보다 네. 입주 물량이 많고 인허가 물량도 많고요. 예,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습니다. 예,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예,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까지 보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워딩이 좀 있고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신문 헤드라인도 보면 이제 주택 공급 물량 역대 정부 최다. 예, 수치는 그렇듯 하나. 아니올시다라고 예.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3억 하던 집 10억 만들더니 안정세. 어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예, 진짜 3억짜리 8, 9억 되고 10억 된데 많거든요. 예. 화가 나서 채널 돌렸다라고 이게 최근에 되어 있네요. 이제 이 대통령께서 이제 그 국민과에 대화를 했었잖아요. 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예. 자, 먼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놓고 보죠. 데이터를. 네. 자, 일단 정부별 준공 기준, 준공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부 자료예요. 네. 예, 국토부 그러니까 이 준공이라는 게 뭐냐면 아파트가 이제 지어진 거. 네. 예, 지어진 거. 자, 준공 기준으로 연평균 주택 공급량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네. 자,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현 오. 정부 들어 공급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렇네요. 확연히 차이가 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 보면은.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준공 기준도 한번 봐야 돼요. 네. 자, 우리가 아파트라는 게요,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택지 개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 외곽의 신도시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급을 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그 재개발 지역, 네. 서울의 재개발 지역도 이제 관리 처분 이후에 이주하고 이제 철거하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착공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이제 서울 도심에도 2년 반에서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도 그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허가를 그 전에 다 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 그냥 데이터로 놓고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좀 의문점이 들면 네. 어떤 이제 의문점이 좀 들어요. 자, 인허가 기준이 아닌 지금 준공 기준 물량입니다. 예, 지금 나온 데이터가요. 네. 나온 데이터가 준공 기준. 네, 준공 기준이죠. 자, 준공 기준으로 지금 이만큼이 공급된 거예요. 즉, 대부분의 지금 공급이 되었던,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한 4년 동안 공급이 되었던, 현 정부 들어서 최근에 4년 동안 공급이 되었던 물량 중에 인허가는 벌써 전 정부에서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전 정부에서 받았던 겁니다. 전 정부에 받았으니까 이때 인허가 내고 착공 들어가서 준공이 난 거죠. 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인허가를 내고 준공이 난 게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물리적인 시간 이전 자체가. 정부가 인허가 냈던 거를 지금 그렇죠. 하고 있다고 인허가 생각하면 내서 되는 거죠? 허가 내서 이제 건축 허가 나오고 뭐 착공 들어가고 이러면서 네. 준공이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준공이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전 정부에서 대부분의 물량들이 준공이 났다라는 거죠. 그럼 예. 인허가 기준으로 하면 또 달라지겠네요, 이 수치가.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제가 또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예. 자, 그러니까는 인허가 기준 물량이 많아야 되는데 이 인허가 기준도요. 네. 자, 현 정부의 정책을 보면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자, 2018년도까지 다주택자들을 압박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상 이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다주택자들을 압박을 하거나 집을 살려는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대책이, 그러니까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려는 정책이 아니라 네. 대출 규제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몰았죠. 그래서 네.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게끔, 그러니까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에서 물량이 나오게끔 어떻게 보면 세금 규제라든가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수요를 억제를 했죠. 집 못 사게. 네.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주택을 사고 싶어도 우리가 3, 4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이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예, 지금 네. 뭐 15억 이상짜리는 아예 대출이 안 나오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그 다음에 15억 이하짜리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돼야 뭐 LTV 따지면 거의 뭐 한 30 몇 %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거기다가 9억 이하짜리는 소득이 돼야 이제 주택금액 대비 한 4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3, 4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파트 금액 대비해서 LTV 기준이, 그러니까 이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거의 70% 이상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공급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네. 예, 충분히 이 공급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주택 공급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수요를 억제하는데 모든 정책을 다 썼다라는 거죠. 네. 모든 정책을. 예. 자,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인허가 기준 물량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인허가 기준 물량도요. 초기에는 처음에는 이런 수요 억제책을 폈잖아요.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2018년도 지나서 2019년도, 2020년도에 이제 뭐 2021년도 들어서 이제 3080이라던가 작년에 무슨 이제 대규모 택지 공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또 보상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보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를 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물량 자체가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주택을 공급하기까지가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렇네요. 네. 예,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이게 안 됐다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우리가 서울에 지금 이제 신속 통합기획, 그러니까 신속 통합기획 이제 민간 재개발 같은 거 이제 보더라도요. 네. 지금 이 그러니까 재개발을 사업 기간을 단축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속도를 내용입니다. 내려고 그러니까 하죠. 이 물리적인 시간을 지금 단축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전에 그냥 충분하게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을 내놨으면 처음부터 네. 예, 지금 집값이 이렇게까지 올리지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거죠. 그렇죠. 예, 상당히 불안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정부가 예측했던 수요보다도 수요가 더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주택을 너도 나도 이제 매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네. 수요가 늘어나 버린 거죠. 수요가. 예, 근데 그러다-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공급은 근데 너무 늦게 이제 네. 해주겠다 얘기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아까 이게 데이터를 놓고 보면 준공기준 물량이 상당히 큰 문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주택 공급 물량 중에 과거에 비해서 제가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정비 사업이 뭐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사업입니다. 네. 자, 어떤 거냐 다시 한번 데이터 놓고 볼게요. 자,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같은 경우, 특히나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그 당시 이기 신도시 물량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신도시 물량들. 신도시 물량들. 예,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도 신도시 물량이라던가 이제 정부상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정부상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명박 정부 때도 많이 나왔는데 근데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정부의 이 공급량 이 총 공급량 중에 이 과거에 비해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는 정비 사업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정비 사업 물량이 많다라는 건 자, 신도시는 원래 빈 땅에다가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파트 네.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충분히 이게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공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뭐예요? 기존의 주택 허물고 하잖아요. 네. 예, 기존의 주택을 허물고 하니까 멸실되는 주택량 대비 공급량을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없어지는 것만큼 생각을 그렇죠. 하지 않은 그러니까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뭐 100세대짜리를 이제 150세대 짓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늘어나는 거는 150세대가 아니죠. 50세대예요, 50세대. 그쵸. 그죠? 예. 그러니까는 당연히 과거에 우리 과거 정부에 비해서 지금 정비 사업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서울 도심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잖아요. 네. 정비 사업 물량이 많은데 순수하게 그냥 총 세대 수 대비 이만큼 늘어났다가 아니라 여기서 멸실되는 주택 수를 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멸실 주택 대비 순중감률은 낮죠.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크게 늘었다고 생각해 네. 보기에는 어렵겠어요. 예, 그러니까 멸실되는 주택 대비 순중감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데이터 자체가 네. 지금 나오는 54만 구라는 데이터 자체가 사실은 여기에서 좀 많은 물량들이 네. 멸실되는 주택을 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없어지는 것까지 고려를 이만큼은 했어야 빼야 된다라는 되는데. 거죠. 그거는 주택 공급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주택을 허물고 지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 재개발 지역에서 보면 제가 그때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민간 재개발이다 아니면 정부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다 아니면 이제 뭐 신속통합기획이다 공공재개발이다 역세권 개발이다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개발 자체는요, 예, 공급 효과가 상당히 적습니다. 예, 공급 효과가 적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지역은 어때요? 좀 낮은 주택들이 많이 있죠. 좀 노후되어 예, 있잖아요. 노후됐고 보통 뭐 이제 고층 건물이야 이제 5층짜리 빌라밖에 네. 없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재개발 지역은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저층 주거 지역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거니까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늘어날 걸로 아시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이런 멸실 주택 양까지 고려하면 주택 공급에 대한 양 자체가 상당히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재개발 지역에 그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가구 주택 아시죠? 네. 예, 다가구 주택은 뭐예요? 예,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주인 소유는 한 명입니다. 네. 주인 소유는 한 명이에요. 네. 자, 그럼 거기 8가구, 10가구 살고 있는데 그게 헐리고 아파트가 올라가면 아파트 소유자한테만 아파트 한 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는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 다가구 주택 8가구, 10가구 살 수 있는데 그거 허물고 아파트 한 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대 수는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하게 좀 안을 좀 들여다보면 가구 수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네. 가구 수가.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질은 주택에 대한 질은 많이 좋아져요. 아파트로 새롭게 지어졌으니까. 그런데 가구 수가 줄어들면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택 공급 효과가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주택 공급 효과. 근데 앞으로 더해지겠죠.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민간 재개발뿐만 아니라 공공으로 가는 공공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민간 재개발에 비해서 임대아파트 비율이 아마 높아요. 임대 아파트 비율이. 네. 자, 그러면은 일반인들한테 줄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 임대 아파트로 많은 부분을 빼야 되는 거니까
일반인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들은 더 적겠죠. 그렇겠네요. 그죠?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가져가는 물량이 많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재개발은 사실 주택 공급 효과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자 과거에 비해서 정비사업 물량이 많고 멸실주택 양까지 고려를 해야 됐었는데 이걸 안 하고 이거를 그럼 멸실주택 대비해서 증감률을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지금 현재 서울의 주택 공급을 그럼 충분하게 해주려면 당연히 주택 공급 효과가 큰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안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규제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음. 상대적으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비교를 해보면 재건축이 주택 공급에 대한 효과 자체가 상당히 높거든요. 예. 왜 그렇죠? 그럴까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가구 주택은 8가구 사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 주는 거니까. 네. 근데 재건축은 한 세대 한 가구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재건축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근데 규제를 많이 하고 재건축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겠죠. 예, 그러니까는 재건축은 좀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예, 또 세금에 대한 환수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라던가 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보다는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앞으로가 상당히 문제라는 거죠. 네. 앞으로가 상당히 문제라는 겁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또 역대급 공급일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주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아까 우리 댓글로 지금 이제 누가 이제 달아주셨는데, 임대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공급한 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30%가 공실이다. 네. 싸잖아요, 임대주택이면.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요자들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살기 원하는 지역에 그 지역에 충분한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과 질을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해서 주택 공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냥 이런 거죠. 지금은 최근에 정책들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임대주택 만들어줄게. 임대주택 많이 만들어줄게. 임대주택 많이 만들어 거기 살아. 거기서 30년 동안 살아. 네. 30년 동안 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네. 30년 동안 우리가 임대주택 많이 만들고 거기서 충분히 살아. 자, 이게 아니라 제가 보는 건 좀 틀리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공섹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주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 그러니까 사회적인 주거 약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임대주택 많이 공급해줘야 돼요. 사회적인 주거 약자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은 반면에 우리가 주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양과 질을 고려한 주택 공급이 돼야 주택 공급을 지금 같이 해주려면 민간 공급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민간 네. 공급도.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지역에 살기를 원하는 지역에 있는 수요자들에 의한 주택 공급도 충분히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그런 정책들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예, 그러니까는 지금 뭐 우리가 임대주택 많이 만들어줄게, 30년 동안 살게 해줄게. 그 다음에 자 우리 이거 토지는 그대로 놓고 너 건축물만 가져가, 아파트 건축물만 가져가. 이게 이제 아파트 건축물만 가져가고 나중에 집값 오르면 정부랑 또 나눠. 이런 식으로 이제 주택 공급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요자들 입장에 다양한 수요자들이 많죠. 다양한 수요자들이 많은데 자,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유가 적으신 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은 당연히 임대주택은 정부에서도 해야죠. 그죠? 네. 해야 되는데 그쵸. 질적인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잖아요. 양극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예전에는 우리가 그 수도권과 서울 네. 아니면은 이제 이 서울에서도 강북하고 강남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강남도 올랐고 강북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집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 1등 신랑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맞습니다. 집만 네.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는 거죠. 양극화 자체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뭐 기본주택 아니면은 뭐 30년 동안 임대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공공섹터에서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민간에서 해야 될 거는 규제를 완화를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안 하고는 사실 공급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역대급 공급량. 근데 가격은 왜 올랐냐 이거죠. 가격은. 아까 말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 어찌됐든 정부 정책 자체가 초기에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택 공급보다는 정책 자체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을
좀 압박을 해서 이 다주택자들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 하는 정책 네. 이런 정책을 폈다라는 거죠. 이런 정책을. 근데 이런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버렸죠. 그렇죠? 많이 올랐죠. 예,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뭐예요?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수요자들도 느끼는 거니까 그죠? 네.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는 영끌이라던가 그죠? 네. 예, 2030 세대 영끌에서 투자하고 영끌에서 부동산 사고 갭 네. 투자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시장에 돌아가다 보니까는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적기에 지금 주택 공급을 못 해줬던 게 하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이 아닌 질적인 공급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주택 시장이 지금 이렇게 역대급으로 공급이 되고 지금 앞으로 택지 개발, 3기 신도시 공급 이렇게 많이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네. 아니면 재개발,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해주겠다고 하는데 자, 그 시간까지의 물리적인 시간이 아까 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예, 물리적인 시간이 아까 제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서울 도심의 입주 물량은 지금 계속 줄어듭니다. 입주 물량들은 자, 그러면 그 공급이 될 때까지 네. 공급이 될 때까지 공급이 충분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빈 텀이 생긴다라는 거죠. 주택 공급이 없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025년, 26년도부터 3기 신도시라던가 아니면 서울 도심의 재개발 지역들이 인허가 받고 물량들이 나올 텐데 그때까지 텀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자 입주 물량 보세요. 서울 도심의 입주 물량들 지금 18년, 19년, 20년도 이만큼 왔다가 지금 입주 물량이 내년도 반토막, 그다음에 내후년 또 반토막. 지금 없어요 물량들이. 그렇네요. 물량이 없고 신도시 물량이나 이런 것도 지금 보상이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분양할 거를 지금 땡겨갖고 지금 청약이라는 걸로 지금 쓰는 거잖아요. 네. 청약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미래에 분양을 갖다가 좀 땡겨 쓰는 거예요. 지금 땡겨 쓰고 있다라는 거죠. 왜 수요자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수요자들 심리를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좀 어떻게 집을 살려는 심리를 좀 잠재워 줘야 되니까 미래에 지금 분양한 물량은 지금 사전 청약도 땡겨 쓰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이게 빈텀이 존재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사전 청약으로 이거를 메꿀 수 있냐 이거죠. 그러게요. 예. 자, 거기에다가 이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말씀드렸듯이 3기 신도시라던가 택시라던가 주택에 대한 공급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서울 도심의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공급을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는 자, 공공에서도 해야 되지만 민간에서도 공급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공급을 확대하지 못하게끔 또 민간 공급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재건축만 봐도 그렇고요. 재건축만 봐도 그렇잖아요. 네.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급을 충분하게 늘려야 하는 거는 정부에서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혼자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민간이랑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내용들 보면 민간에서 어떻게 보면 시행 사업을 하는데 민간 이익이 크다. 그래서 이익을 제한하겠다. 이익을 제한하고 개발 부담금을 높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민간이 이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오기에는 어떻게 보면 당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당근이 없으면은 아니면은 이익이 없으면 이익이 커야 그만큼의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만약에 지금 시장이 안 좋았으면 민간 시행사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이익을 바라보고 투자했다가 시장이 안 좋았으면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장사도 할 수 있는 게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민간 공급이 충분히 확대가 돼야 돼요. 왜? 네. 그래야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민간에서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도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공급량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공급량이. 그런데 지금 민간 공급을 규제하는 정책들을 계속 펴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공급량은 많아지겠죠. 지금 이제 3080이라던가 이사 대책이라던가 지금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단기간 내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량 자체가.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최근에 뭐 공급량 많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공급량 많다. 근데 공급량 많다라는 건 2017년도도 그랬어요. 2018년도도 그랬고요. 네. 예, 계속 그랬습니다. 예,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 공급이 어디에 되냐가 공급이 중요한 거고 당연히 공공하고 민간하고 같이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같이. 결국에는 양과 질. 그렇죠. 아니 민간을 빼고 어떻게 주택 공급이 되냐 이거죠. 민간을 빼고. 네. 근데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럼 시행을 해서 주택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너무나 지금 이 문턱을 높여주고 어떻게 보면 네. 이익에 대한 것들도
이익에 대한 것들도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이제 하면서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걸 다 뺏어가 버리면 아니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민간에서.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아니 기업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주택이라는 제한은 의식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당연히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그 제재를 해야 됩니다. 제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민간 공급을 줄여서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기에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민간은 지금 터부시하잖아요. 네. 그죠? 예, 모든 걸 규제하고. 어떻게 네. 모든 주택을 어떻게 정부에서 공급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주택을 정부에서 공급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집값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자 지금 보면은 자 다주택자들을 압박을 하죠. 네. 자 지금 아까 누가 종부세 적어 주셨는데 자 1주택자 종부세 1주택자 공시가격 26억짜리 그 다음에 2주택자 뭐 12억 13억에서 공시가격 똑같으면은 다주택자가 훨씬 많은 종부세를 내잖아요. 네. 그건 아시나요? 왜냐하면 네. 2주택 이상이면 종부세율이 이제 올라가 버립니다. 세율 자체가 올라가니까 훨씬 많은 돈을 내잖아요. 예, 네. 종부세를. 자, 이거 자체가 지금 다주택자들은 적폐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들이 없으면 전월세도 없는 거예요. 특히 서울 같은 시장에 다주택자가 없으면요. 네. 지금 서울에 지금 내 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50%가 채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전월세에서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월세에서 거주하는데 이런 물량들 다주택자리 물량을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들 적폐로 지금 몰아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갈라치기 하는 거잖아요. 갈라치기 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물건 가지고 있으니까 너네가 집을 못 사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요. 지금같이 시장이 뜨거울 때가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미분양 물량이 많잖아요. 그 미분양 물량은 다주택자가 사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갖고 있다가 또 시장이 좋아지면 또 오르면 또 파는 거고요. 그렇죠. 그죠? 보통 그런데 이런 다주택자, 그러니까 초과로 그러니까 어떤 일정 시기에는 또 초과로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초과로 공급이 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 흡수할 만한 수요가 없으면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공급을 안 하죠. 누가 공급을 해요? 공급을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월세 같은 경우도 공급이 충분히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이런 거죠. 자,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잡겠다? 이게 자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잡았잖아요. 그죠? 네.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잡겠다는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화를 해주고 공급과 수요, 그 다음에 충분하게 거래가 되게끔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종부세 얘기 지금 아까 뭐 제 세미나 전에 지금 종부세 얘기 네. 나왔었나요? 본부장님이 종부세 얘기 나온 것 종부세 같은데 해주셨죠. 여러분들 지금 뭐 정부에서 뭐냐면 98% 2%는 상관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98% 2%가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98%니까 나머지 2%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98%는 걱정할 거 없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자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세금은 누구한테 갑니까? 다주택자의 집에서 전월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월세가 올라간다. 네,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올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니 우리가 모든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에 대한 것들이 부과가 되면 세금은 최종 소비자한테 당연히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금 자체는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악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들을 압박을 해서 적폐로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충분하게 주택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전월세 시장에. 네. 자, 현 정부도 2018년까지 주택 임대사업자 독려했잖아요. 내라고. 그렇죠? 아니 주택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다주택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택 임대사업자 내고 내라 독려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은 주택 임대사업자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적폐고 너네들 때문에 집이 없고 니네가 집을 많이 갖고서 집이 없다. 그래서 니네 때문에 집값 올랐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네. 소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좀 약간 좀 이제 흥분을 했는데 네, 이제, 끝에 가셔서 네, 흥분을 아주 했는데, 열반을 네. 또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는- 오늘 그러니까 그래서 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오늘 강의해드린 내용 아마 네. 좀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 좀 상당히 좀 많으실 겁니다. 소피아님도 예. 옳은 말씀이라고 남겨주시고 자, 우리 한번 여기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죠. 예, 어. 뭐 세상의 모든 지식님이 좀 길게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예. 자 대표님 양도세 중과라는 정책이 주택 공급을 억제한다고 하셨는데 양도세 중과 정책 자체는 수요 억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중과가 이 주택 가격을 폭등시킨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이 정책이 갖는 수요 억제 효과보다 공급 억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인가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 지금 이제 자, 우리 이제 세상의 모든 지식님께서 적어주신 것처럼 이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있죠. 그러니까 더 집을 못 사게 만들었던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못 내놓게 하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게 하는 효과가 더 큰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는 다주택자가 못 되게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책들이 취득세 중과라든가, 예, 그러니까 2주택 이상부터 취득세 중과잖아요. 취득세 중과라든가 양도소득세 중과 자체가 다주택자가 못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기존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렸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제 이 양도세 이제 중과를 보면 지금 3주택 이상자는 최고세율 적용하면 최고세 지금 30%잖아요. 예, 중과세율이. 그러면 45%에 30%에 또 지방소득세 7.5% 하면요. 82.5%입니다. 그럼 누가 팔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거 팔아봤자 네. 남는 돈도 없어요. 버티기에 그리고 들어가야죠. 또 전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파는 순간 어떻게 보면 전세로 내가 어느 정도는 뺐기 때문에 네. 파는 순간 내가 돈을 더 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도소득세 이 중과를 하면서 네.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재고주택 시장에서 물량이 지금 안 나와 버리는 거죠. 예, 안 나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거래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네. 지금 적어주신 거 보면 양도세 중과가 주택 가격 폭등시킨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정책이 갖는 수요 억제 효과보다 공급 억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에도 공급이 안 되는 네. 거죠. 예,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에서.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또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공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저희 지금 채팅방에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셔도 되고 02567-1288로 전화 주셔도 되고 1대1로 프리미엄 상담 신청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제 그 종부세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는데 1대1로 프리미엄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 대표님이 정말 오르신 판단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오르신 그 기준으로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1대1로 프리미엄 상담 신청도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